으악! 비명소리가 퍼스트 클래스의 고요한 공기를 찢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찰나의 You listen 순간 to me when I am 시간은 talking to you. 마치 엿가락처럼 It's burning. 늘어지며 아주 느리게 Stop it. 흐르기 시작했지요. 허공으로 붕뜬 하얀 도자기 그릇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펄펄 끓고 있던 시뻘건 라면, 국물이 마치 붉은 뱀처럼 다리를 틀며 튀어올랐습니다. 뜨거운 김을 내뿜는 기름진 액체가 공중에서 잘게 부서지며 수천 개의 뜨거운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갓살만한 꼬불꼬불한 면발들이 중력을 잃고 허공에서 춤을 추듯 너울거렸고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와 인공적인 조미료 향이 순식간에 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의 동공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망막에 붉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국물이 비쳤습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양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자결통을 예감하며 숨을 멈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둔탁하고 묵직한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예상했던 뜨거운 고통 대신 누군가의 넓고 단단한 가슴이 수진의 얼굴을 와락 덮쳐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낯선 온기가 그녀를 감쌌고 코끝에는 비릿한 라면 냄새 대신 은은하고 묵직한 스킨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치익!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물을 부은 것처럼 살 타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을 감싸 안은 남자의 등 뒤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 없어요? 고통을 참느라 미세하게 떨리는 하지만 더없이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 수진은 덜덜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는 고급 슈트를 입은 중년의 신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딸을 알아보는 반가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승객을 걱정하는 타인의 예의 바른 친절만이 담겨 있었을 뿐이지요. 도대체 이 남자, 아니, 우리 아빠에게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이 사단이 나기 3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발 뉴욕행 비행기, 구름 위를 나는 특급 호텔이라 불리는 퍼스트 클래스 1A 좌석에는 태성그룹의 막내 아들 최민석 상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수진이 공손하게 내려놓은 라면, 그릇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달그락, 달그락. 최민석은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올렸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탱글탱글한 면발이 국물 위로 올라왔다가 힘없이 툭 떨어질 때마다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입맛이 없다는 듯 젓가락 끝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수진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물었습니다. 최민석은 대답 대신 젓가락으로 면발을 한 움큼 집어 올리더니 후루룩 소리를 내며 빨아들였습니다. 쩝, 쩝, 쩝. 일부러 내는 듯한 천박한 씹는 소리가 적막한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입안에 든 음식물을 다 삼키지도 않은 채 입을 벌리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네는 라면 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 이게 한강물이지 라면 국물이냐? 죄송합니다, 손님. 매뉴얼 정량대로 조리했습니다만. 아, 시끄러워. 매뉴얼 타령은. 냄새는 또 왜 이래? 싸구려 기름 냄새 나서 어디 먹겠어? 너 이거 끓이면서 침 튀긴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속에서 울분이 치솟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 미소가 무너지면 당장 다음 달 엄마의 병원비가 끊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녀의 유니폼 스커트 자락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시면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다시? 됐어. 이미 입맛 다 떨어졌는데 뭘 다시 해. 최민석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지루해진 어린아이처럼 잔인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수진이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쟁반을 들어 올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최민석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순식간에 섬뜩한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아니, 잠깐. 너 방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진상 부린다고 생각하냐? 속으로 욕했지? 아닙니다, 손님. 절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눈가를 왜 그렇게 떠? 사람 무시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민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테이블 위에 라면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의 온기가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릇 안에 담겨있던 붉은 액체가 관성에 의해 출렁거리며 쏟아질 듯 요동쳤습니다. 수지는 그릇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조준되는 과정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최민석의 미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욕설을 내뱉으려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꽉 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며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팔이 힘껏 앞으로 내뻗어졌습니다. 학시, 그릇이 손을 떠났습니다. 중력을 거스른 뜨거운 액체가 공중으로 흩뿌려지며 수진의 얼굴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수진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일비 좌석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자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본능적이고도 민첩했습니다. 읽고 있던 영자 신문을 내던지는 손동작,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회전하는 허리의 움직임, 그리고 수진을 향해 팔을 뻗어당기는 동작까지 군더더기라곤 하나도 없는 완벽한 보호 동작이었습니다. 퍽! 뜨거운 국물을 온몸으로 받아낸 남자의 등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섭씨 90도가 넘는 국물이 고급 원단을 적시고 그 아래 피부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고통으로 인해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수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수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툼하고 큰 손으로 그녀의 뒷머리를 감싸 안아주었지요. 수진은 남자의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세상에. 등이 수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수진과 눈을 맞췄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 차분하고 깊은 눈동자. 아가씨, 많이 놀랐죠? 저는 괜찮습니다. 대인대는 없습니까? 그 정중한 존댓말이 수진의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분명 아빠였습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 손길,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하지만 그는 딸인 수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길 가던 낯선 사람을 구해준 의인처럼
딱 그만큼의 거리감을 둔 채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아빠는 왜 나를 보고도 수진아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아니, 이봐요. 지금 남의 귀한 옷에다 뭐 하는 짓입니까? 최민석 상무는 자신의 명품 슈트 바지에 국물이 튀었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라면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국물은 카펫을 적시며 흉물스럽게 번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을 감싸 안은 중년의 신사는 그 소란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수진의 떨리는 어깨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가씨, 많이 놀랐죠? 진정해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수진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죠. 20년 전 실종된 아빠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승무원을 걱정하는 딱 그 정도의 친절함이었죠. 선생님 등이 수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등 뒤를 가리켰어요. 젖어버린 양복 재킷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매캐한 라면 냄새와 함께 젖은 옷감이 살이 타는 열기를 머금고 뿜어내는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제야 신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쓴웃음을 지었죠. 아, 조금 뜨겁긴 하군요. 화장실 가서 좀 닦아야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수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갤리에서 구급상자를 챙겨 급히 그의 뒤를 따랐어요. 또각, 좁은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수진의 시야에 가득 찼어요. 오른쪽 어깨가 살짝 처진 채 무게중심을 약간 앞으로 두고 걷는 저 특유의 걸음걸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딸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것은 아빠의 걸음이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상 입으셨을 수도 있어요. 수진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좁은 기내 화장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상의를 탈의한 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지는 숨을 멈추고 말았어요. 뜨거운 라면 국물에 벌겋게 부어오른 피부가 보였지만 수진의 눈에 들어온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붉은 상처 아래 훈장처럼 박혀있는 오래되고 기이한 흉터가 눈을 찔러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오른쪽 날개뼈에서 시작해 척추를 타고 허리까지 비스듬히 내려오는 거대한 켈로이드 흉터였죠. 마치 녹아내린 촛농처럼 피부가 뭉개지고 뒤틀려 있었어요. 붉고 검은 살점들이 서로 엉겨붙어 융기한 모양은 마치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뱀이 등 가죽 아래서 그대로 굳어버린 듯 끔찍하고도 처참한 형상이었어요. 주변의 매끈한 피부와 달리 그 흉터 조직만은 20년 전에 그 뜨거웠던 불길을 여전히 머금고 있는 듯 흉측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죠. 타닥, 타다닥. 수진의 뇌리에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화마처럼 덮쳐왔어요. 무너져 내리는 천장, 시뻘건 불길, 그리고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쏟아지는 불타는 기와장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아빠의 등. 그날 아빠의 등에 새겨진 그 참혹한 고통의 지도가 지금 눈앞의 남자 등에서 선명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아빠. 수진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왈칵 쏟아진 눈물이 시야를 가렸죠. 세상에 저런 흉터를 저런 위치에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 연고를 바르다 말고 멈칫하며 그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당장이라도 와락 끌어안으며 살아있었냐고 오열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남자의 낯선 눈빛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저기
아가씨, 손이 많이 떨리네요. 그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남자는 자신의 흉측한 흉터를 보며 우는 승무원이 당황스러운 듯 했어요. 수진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이 흉터 화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신가요? 남자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어요. 글쎄요, 꽤 오래된 흉터라. 보기에 좀 흉하죠? 아니요, 아니요. 저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가요? 20년 전에 헤어진 딸이라든가.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함으로 떨려 나왔어요. 제발 맞다고 해달라는 애원이었죠.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는 젖은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고아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이 흉터,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다 똑같은데. 저 수진이에요. 선생님 딸 박수진이요. 수진이 튜브형 연고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다가섰어요. 하지만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어요. 아가씨,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박 씨가 아니라 제임스 박입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제발이요. 저 좀 똑바로 봐주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20년 전에 불난 집에서 저 안고 나오셨잖아요. 수진의 절규에 좁은 화장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제임스 박은 곤란한 표정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죠. 그의 눈동자에 깊은 연민이 스쳤지만 그것은 딸을 향한 것이 아닌 착각에 빠진 타인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셔츠 단추를 잠갔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의사 말로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눈을 떠보니 미국 병원이었고 과거는 하얀 백지장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지금의 제 이름 제임스 박뿐입니다. 제임스 박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 무심한 말투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죠. 아빠는 살아있었지만 아빠의 세상 속에 박수진이라는 딸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세면대를 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그때였어요. 그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러 세면대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왼쪽 손목뼈 튀어나온 부분을 탁, 탁 하고 두 번 두드렸죠. 수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건 아빠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난처한 상황일 때마다 하던 고유한 버릇이었어요. 아빠가 맞아. 머리는 잊었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어. 확신은 섰지만 섣불리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자신을 전혀 모르는 낯선 재벌 회장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밖에서는 여전히 최민석 상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거기 안 나와? 내 옷 물어내라고. 제임스 박은 젖은 재킷을 대충 걸치고는 다시 신사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나가보죠. 저 친구가 많이 화난 것 같으니. 치료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그는 수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매정한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주저앉아 오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지금은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어떻게든 아빠의 다친 기억을 열어야만 했으니까요. 수진은 눈물을 닦고 구급상자를 챙겨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다르게 단단해져 있었어요. 아빠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다시 소란스러운 기내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 어디 갔나 했더니 둘이 화장실에서 작당 모이라도 했어? 제임스 박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최민석의 날카로운 고성이 고막을 찔러왔어요.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닥에 떨어진 라면 그릇 조각을 구둣발로 툭툭 차며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죠. 고급 가죽 구두 끝에 차인 도자기 파편들이 카페 뒤를 굴러다니며 긁히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어요. 너 당장 무릎 꿇고 이거 다 치워. 손으로 싹싹 긁어담아. 내 눈앞에서 안 치우면 본사에 전화해서 당장 모가지 날려버릴 줄 알아. 악마의 명령이었어요. 깨진 도자기 파편이 널린 바닥을 맨손으로 치우라니요.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붉은 국물이 카펫 털 사이사이에 엉겨붙어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하지만 수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 다음 달 생활비, 그리고 빚 독촉 전화. 그 모든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무릎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파편 조각에 고정되었죠. 저기에 손을 대면 베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트램벌링 손을 뻗어야만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탁! 누군가의 투박하고 단단한 손이 수진의 팔뚝을 강하게 낚아챘어요. 제임스 박이었죠. 그는 수진이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이성은 참견하지 말라고, 이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일어나는 흔한 진상 고객의 일일 뿐이다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몸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 마십시오. 제임스 박의 입에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목소리였죠. 손님이 실수로 쏟은 것도 아니고 고의로 던진 걸 왜 승무원이 맨손으로 치워야 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뭐, 이 늙은이가 진짜 돌았나?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최민석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제임스 박의 가슴을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어요. 당신 얘 아빠라도 돼? 아니면 애인이야? 왜 오지랖이야? 아빠. 그 단어가 제임스 박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욱신거리는 편두통과 함께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죠. 제임스 박은 최민석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잡고 있는 수진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진의 손등에는 20년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긴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검지손가락에는 아까 깨진 그릇을 치우다 베인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와 낡은 반창고를 붉게 적시고 있었어요. 너덜너덜해진 반창고 사이로 보이는 붉은 선혈. 그 찢어진 반창고를 보는 순간 제임스 박의 손이 또다시 이성을 배반하고 움직였어요. 그는 수진이 들고 있던 구급상자에서 새 밴드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수진의 피 묻은 낡은 반창고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투박한 손가락 끝이 수진의 상처난 피부에 닿자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제임스 박은 새 밴드를 붙이며 아주 기이한 동작을 취했어요. 보통 사람처럼 일자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밴드의 양쪽 날개를 가위도 없이 손톱으로 교묘하게 찢어서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감았거든요. 오른쪽 날개를 비틀어 위로 올리고 왼쪽 날개를 비틀어 아래로 내리는 방식. 그렇게 하면 관절을 굽혀도 밴드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일명 나비 매듭 방식이었어요. 20년 전 활동량이 많아 무릎과 팔꿈치가 성할 날이 없었던 어린 수진을 위해 아빠가 고안해낸 그만의 독특한 처치법이었죠. 이렇게 해야 안 떨어집니다. 일하다 보면 또 물 묻힐 텐데.
제임스 박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밴드 끝을 꾹꾹 눌러 마무리하는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조심스럽고 애틋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는 듯한 그 손길.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의 손가락에 매달린 나비 모양 밴드를 바라보았죠. 아, 아빠. 수진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제임스 박의 손등을 적셨어요. 뜨거운 액체가 피부에 닿자 제임스 박은 감전된 듯 손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심한 혼란에 빠진 눈으로 자신의 손과 울고 있는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제임스 박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어요.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이익 계산으로 글로벌 기업을 일궈낸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오늘 처음 본 이 낯선 승무원의 눈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믹서기에 갈리는 것처럼 아픈 걸까요? 그녀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이 기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기억도 없는데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저여린 어깨를 감싸 안고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고 싶은 이 미칠 듯한 충동.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끊어질 듯 위태로웠어요. 진정해, 제임스. 넌 기억을 잃었어. 저 아가씨는 그저 타인일 뿐이야. 그런데 왜 저 거친 손을 보면 내 살이 뜯겨나가는 것보다 더 아픈 거냐고. 제임스 박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끓어오르는 본능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최민석은 그 애틋한 장면을 더는 봐줄 수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아주 심파를 찍는구만. 재수없게. 둘 다 꺼져. 촤악. 차가운 물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순간 제임스 박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몸을 돌려 수진을 막아섰어요. 물벼락이 그의 얼굴과 가슴을 강타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죠.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자 역설적으로 제임스 박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점잖은 신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눈, 혹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를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차가운 물이 제임스 박의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최고급 이탈리아산 셔츠가 물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으며 근육의 윤곽을 드러냈지만 그는 젖은 얼굴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오직 그 서슬 퍼런 눈빛으로 눈앞에 아나무인인 청년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의 속눈썹에 맺힌 물방울이 눈동자의 살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죠. 최민석은 그 고요한 분노가 두렵지도 않은지 빈 물컵을 바닥에 내던지며 비릿하게 웃었어요. 플라스틱 컵이 카페 뒤를 뒹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죠. 아주 볼만하네. 물에 빠진 생쥐꼬라고는. 야, 승무원. 너 지금 이 아저씨 믿고 까부는 거야? 둘이 아주 눈물겨운 가족 상봉이라도 하셨어?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치울게요. 수지는 사색이 되어 제임스 박의 앞을 막아섰어요. 자신의 아빠, 아니 아빠를 닮은 이 은인을 더 이상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냅킨을 주워 제임스 박의 젖은 재킷을 닦아내려 했어요. 하얀 냅킨이 순식간에 물기로 축축해졌죠. 비키세요, 선생님. 제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부탁입니다. 이러시면 선생님만 곤란해지세요.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어요. 그 처연한 모습을 보며 최민석은 혀를 찼죠. 쯧쯧, 질질 짜기는. 야,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 한마디가 기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운 줄 알았어? 근본 없이 커서 그런가 아주 쌍으로 진상을 떠내. 집구석 교육 수준하고는. 부모.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임스 박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등 뒤에 있는 화상 흉터가 마치 불에 타는 듯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물리적인 통증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딸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날의 뜨거움이자 지난 세월 홀로 남겨진 딸이 겪었을 수모를 지켜주지 못한 아비의 죄책감이 불씨가 되어 타오르는 고통이었어요. 근본이라고 했나? 제임스 박의 입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건 조금 전까지 괜찮으십니까?를 묻던 정중한 신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이 모골대를 긁으며 내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였죠.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덩어리가 울컥 치솟아오르는 걸 느끼며 그는 수진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밀어내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물에 젖어 착 가라앉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자네, 방금 그 말 취소하게. 뭐, 이 아저씨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누군지 몰라. 최민석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검지손가락을 들어 제임스 박의 이마를 찌르려던 순간이었어요. 탁!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제임스 박의 투박한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최민석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단순히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5손가락이 최민석의 손목 관절을 파고들 듯 깊게 박혔죠. 20년 전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휘며 가족을 부양했던 가장의 거친 악력, 그리고 지난 20년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미국 땅의 부두에서 깡패들과 부대끼며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버텼던 야생의 힘이 그 소나기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어요. 최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움이었지만 이내 공포로 바뀌었죠. 손목을 조여오는 힘이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거든요. 마치 강철 바이스가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이거 안 나? 아파.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 자네가 누구 집 아들인지는 관심 없네. 제임스 박은 잡은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며 최민석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어요.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이 꺾일 뻔했죠. 뼈와 뼈가 마찰하며 나는 우두둑 소리가 섬뜩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제임스 박의 눈동자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남의 집 귀한 딸을 하녀 취급하고 그 부모까지 들먹일 자격은 없어. 그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이니까. 이 미친 늙은이가 사과하게. 제임스 박의 목소리가 좁은 기내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었죠. 이 아가씨에게, 그리고 이 아가씨를 낳아준 부모에게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해. 안 그러면 이 손목 다시는 못 쓰게 만들어주지. 수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젖은 셔츠 등 뒤로 희미하게 비치는 화상 흉터가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넓고 단단한 등,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그 대쪽 같은 성정.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만 눈앞의 남자는 분명 자신의 아빠였어요. 어린 적 골목길에서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당하던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동네 아이들을 혼내주던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했던 그 아빠가 돌아온 것이었죠. 아빠, 수진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제임스 박은 듣지 못했죠. 그의 온 신경은 눈앞의 악인을 응징하는 데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등 뒤의 화상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그의 잃어버린 기억의 문도 그 열기에 녹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과 통증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죠. 그는 사과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최민석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날뛰었어요. 제임스 박이 잡은 손목을 뿌리치기 위해 발악을 하던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와인병을 거칠게 낚아챘죠. 그의 눈동자는 살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거품까지 물고 있었어요. 감히 훈계를 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쨍그랑. 최민석이 와인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사정없이 내리쳐 깨뜨렸어요. 짙붉은 와인이 피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조각이 흉기가 되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죠. 퍼스트 클래스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로 가득 찼어요. 야, 도와주세요. 승객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좁은 기내 통로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최민석은 완전히 돌아버린 눈으로 제임스 박을 향해 깨진 병을 높이 치켜들었죠.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안 돼. 선생님.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제임스 박의 앞을 막아서려 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 제임스 박의 몸이 이성보다 빠르게 반응했죠. 그는 반사적으로 수진을 와락 끌어안아 자신의 단단한 품속으로 숨기고는 흉기를 든 최민석에게 자신의 무방비한 등을 내주었어요. 퍽!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유리날이 제임스 박의 어깨를 파고들었어요. 두꺼운 재킷과 셔츠가 찢겨나갔고 그 틈으로 서늘한 유리가 살점을 베고 지나갔죠. 제임스 박은 차오르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으로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어깨에서 흐른 뜨거운 피가 셔츠를 적시며 등 뒤의 화상 흉터를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의 팔은 수진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절대 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임스 박의 귓가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그 기계적인 이명 소리만이 뇌를 관통했죠. 어깨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 등 뒤에서 느껴지는 화끈거리는 열기, 그리고 품 안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울음소리. 이 모든 감각이 하나의 거대한 방아쇠가 되어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을 산산조각 냈어요. 눈앞의 기내 풍경이 일그러지며 녹아내리더니 시뻘건 화염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타닥거리는 나무 타는 소리, 무너져 내리는 천장의 굉음. 아빠, 뜨거워, 무서워.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7살 수진이의 목소리였죠.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숨 참아.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날의 박동훈이 불타는 석가래 아래 깔린 딸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딸을 안고
불길 속을 기어 나오던 그 처절했던 밤. 등 위로 쏟아지던 뜨거운 기왓장들의 무게. 그때의 그 고통이 지금 어깨를 베인 통증과 완벽하게 겹쳐졌어요. 허, 허. 제임스 박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어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20년간 제임스 박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박동훈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그는 떨리는 눈으로 품에 안긴 수진을 내려다보았어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눈동자. 그건 낯선 승무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불길 속에서 자신이 목숨을 바쳐 구해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내 딸 수진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저 맑은 눈망울. 숲, 진아. 제임스 박, 아니, 박동훈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건 더 이상 점잖은 신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옥 같은 화마 속에서 딸을 부르던 아버지의 절규였죠. 내 새끼, 수진이. 맞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까와는 달랐죠.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며 선을 긋던 거리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뼈에 사무친 그리움과 죄책감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아빠, 기억 났어? 박동훈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수진의 얼굴을 적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기내 바닥에서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어요.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수진의 유니폼을 적셨지만 박동훈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악마는 그들의 재회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끝까지. 최민석이 다시 한번 깨진 병을 높이 쳐들었어요. 정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살기가 번뜩였죠. 박동훈은 수진을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죄책감에 울던 아버지의 젖은 눈동자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적을 응징하려는 가장의 서슬 퍼런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최민석은 이성을 잃은 짐승 같았어요. 그가 공중으로 치켜든 깨진 와인병의 날카로운 단면이 기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죠. 수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탁! 살이 찢기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 대신 뼈와 근육이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서 있었죠. 박동훈이었어요. 그는 날아오는 깨진 와인병의 날카로운 칼날 부분을 맨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의 본능은 고통마저 마비시킨 상태였죠. 박동훈의 손바닥 살점이 유리에 깊게 베어나갔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후두둑, 뚝뚝. 검붉은 선혈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붉은 와인 얼룩 위로 더 진하고 뜨거운 피가 겹쳐지며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했죠. 하지만 박동훈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너 뭐야? 이거 안 나? 최민석이 당황하며 병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박동훈의 소나기는 강철 족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맨손으로 거친 벽돌을 나르며 가족을 부양했던 가장의 악력, 그리고 지난 20년 거친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버텼던 야수의 힘이
그 피 묻은 손에 응축되어 있었으니까요. 감히 박동훈의 입에서 지옥불처럼 뜨거운 목소리가 끓어나왔어요. 감히 누구 앞이라고 흉기를 들어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 팔을 부러뜨려 놓겠다고 했지. 박동훈의 소나기에 무자비한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우드득 최민석의 손목 관절이 비틀리며 끔찍한 파열음이 났어요. 으악! 최민석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쥐고 있던 와인병을 힘없이 놓쳤어요. 박동훈은 그를 벌레 보듯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죠. 쿵 소리와 함께 최민석이 바닥에 처박혀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박동훈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무심하게 털어내며 공포에 질려 구석에 몰려있는 사무장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사무장. 그의 부름은 짧고 낮았지만 기내 전체를 압도하는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사무장은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어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죠. 네. 네. 손님. 지금 당장 기장에게 연락해. 이 비행기 회항시킨다. 네. 회항이라니요? 그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일개 승객의 요구로 기술을 돌릴 수는. 사무장이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승객 한 명의 말로 국제선 비행기를 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박동훈은 젖어서 축축해진 재킷 안주머니로 피 묻은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은 젖은 가죽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뽑아 사무장의 눈앞에 들어 보였죠. 규정? 내가 바로 그 규정이야. 사무장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조명 아래 금박으로 새겨진 로고가 번쩍였죠. 사무장의 시선이 명함의 글자에 꽂히는 순간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무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글로벌 로지스틱스 제임스 박 사무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전설처럼 들려오던 이야기, 오늘 이 비행기를 인수한 새로운 오너, 세계 물류를 움직이는 그 회장님이 암행 시차를 온다는 소문. 그 전설 속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라면 국물과 물에 젖은 채 손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며 서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사무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목소리가 공포와 경악으로 뒤집어졌죠. 그 순간 기내의 공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승무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하던 최민석조차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박동훈을 올려다보았어요. 거짓말. 말도 안 돼. 내가 제임스 박이라고? 최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어요. 박동훈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차갑게 명령했죠. 보안팀장, 뭐하고 있나? 테러범이다. 당장 제 앞에서 결박해. 매뉴얼대로 처리해. 예, 알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보안 요원들이 최민석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이거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그룹. 입 다물게 해. 박동훈의 서늘한 한마디에 보안 요원이 최민석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바닥에 짓눌렀어요. 조금 전까지 왕처럼 군림하며 승무원들을 하녀 부리듯 하던 악마가 순식간에 포승줄에 묶인 죄인 꼴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동훈은 피 묻은 손으로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멍하니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갔죠. 그의 표정에서 서리빨갛던 살기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아버지의 얼굴이 돌아왔어요. 놀랐지.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는 자신의 젖은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수진의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묵직한 재킷의 무게감이 수진의 어깨를 눌렀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의 무게이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보호막이었어요. 박동훈의 손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떨어진 하얀 명암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피를 흘려서라도 딸을 지켜냈고 회장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기술을 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는 기내 난동 사태와 오너의 긴급 지시에 따라 현 시각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회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기장의 다음 멘트는 그 술렁임마저 단번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현재 기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난동 행위로 인해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항공사의 소유주이신 제임스 박 회장님의 직접 지시에 따라 난동 승객을 즉시 기내에서 하차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승객 여러분께는 무료로 다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의미로 결제하신 항공료의 5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는 동시에 기체는 거대한 굉음을 내며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지평선이 기울어지며 비행기가 기술을 돌리는 물리적인 압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것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하늘길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자에게 가해지는 거대한 정의의 무게였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포승줄에 묶인 최민석이 구석에 처박혀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릴 뿐 나머지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고요한 공간의 한가운데 박동훈은 피 흘리는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의 옆좌석에 앉혔어요. 아빠, 손, 피가 너무 많이 나. 수진이 울먹이며 갤리에서 가져온 구급상자를 열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과 하얀 붕대를 꺼냈지만 눈앞을 가리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제대로 처치할 수가 없었죠. 뚜껑을 연 소독약 냄새가 비릿한 피 냄새와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박동훈은 그런 딸의 분주한 손을 자신의 성한 왼손으로 가만히 덮어 눌렀어요. 괜찮다.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유리에 베어서 살이 다 벌어졌잖아. 얼마나 아팠을 거야. 바보같이 맨손으로 그걸 잡으면 어떡해. 수진은 기어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의 피 묻은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어요. 딸의 뜨거운 눈물이 찢어진 상처 위로 흘러내렸죠. 쓰라린 통증이 신경을 타고 올라왔지만 박동훈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증이 반가웠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지켜냈다는 훈장이었으니까요. 박동훈은 젖은 눈으로 자신의 손에 얼굴을 묻은 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옮겨 자신의 상처를 감싸쥐고 있는 딸의 손을 바라보았죠.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20년 전 고사리 같던 그 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독한 기내 세제에 닿아 지문이 닳아버린 손가락 끝, 무거운 카트를 미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진 관절, 가리고 삽진으로 인해 벌겋게 벗겨진 손등의 피부. 27살 꽃다운 처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죠.
심지어 아까 깨진 그릇을 치우다 생긴 자잘한 생채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어요. 박동훈의 시선이 자신의 왼쪽 손목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는 번쩍이는 금장 테두리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 제임스 박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거칠게 부르튼 딸의 손과 매끄럽고 화려한 자신의 손목 시계. 그 잔인한 대비가 박동훈의 가슴을 난도질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건가? 기억을 잃었다는 핑계로 지난 20년 동안 자신은 제임스 박이라는 이름으로 호의호식했어요. 푹신한 침대에서 잠들고 최고급 요리를 먹으며 사람들에게 굽신거림을 받으며 살았죠. 내 딸이, 내 아내가 지옥 같은 빚더미 속에서 남들에게 무릎 꿇고 비굴하게 웃음을 팔며 저런 손이 되도록 일하는 동안 말이에요. 무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었어요. 그가 누린 안락함은 가족의 고열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수진아. 박동훈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는 수진의 거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위엄도 가장의 체면도 다 내려놓은 그저 죄인된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이었죠. 아빠가 죽일 놈이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 왜 그래? 그런 말하지 마. 이 손 좀 봐. 세상에 이 고운 손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따뜻한 밥 먹고 나 혼자 좋은 옷 입고 기억이 없다는 게 핑계가 될 순 없어. 내가 너희를 지옥에 방치했어. 박동훈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어요. 굵은 눈물방울이 명품 시계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죠. 아까 그놈한테 무릎 꿇으려고 했지? 아빠가 늦게 와서 우리 공주님 무릎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하지 마라. 아빠를 용서하면 안 돼. 그의 통곡은 멈출 줄 몰랐어요. 딸의 거친 손등 위로 아버지의 뜨거운 회한이 비처럼 쏟아졌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무장과 다른 승무원들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그것은 대기업 회장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이제야 비로소 자식 앞에 도착한 아버지의 붉은 피 같은 사랑이었죠. 수지는 아빠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빠의 젖은 셔츠에서 나는 피냄새와 땀냄새가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그리웠던 냄새였으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 살아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힘들어. 아빠만 있으면 돼. 제발 울지 마. 수진이 아빠의 등을 토닥였어요.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죠. 회항하는 비행기 안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은 부녀의 그림자가 기내 벽면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엔진 소리는 여전히 웅장하게 울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심장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죠.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떠났던 그곳으로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항에는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짓밟으려는 또 다른 거대한 악인, 최민석의 아버지이자 태성그룹 회장이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박동훈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눈물은 거두고 다시 칼을 들어야 할 시간이었죠. 시간은 20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롱비치 항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의 항구는 짙은 해무와 비릿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곳에서 한 동양인 사내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그의 이름표에는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헤이 혹은 졸라고 불렀어요. 신원 미상의 남자, 기억을 잃은 사내였으니까요.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철저히 혼자였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의사는 그가 기적적으로 해변에서 구조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뇌의 해마가 손상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남겨진 것은 등 뒤에 끔찍한 화상 흉터와 밤마다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악몽뿐이었죠. 그는 잠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눈을 감으면 시뻘건 불길이 온몸을 휘감는 환영이 나타났거든요. 뜨거운 열기,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타들어가는 살 냄새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어요. 식은 땀에 젖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좁은 단칸방의 차가운 공기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죠. 그 지독한 공허함과 공포를 잊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혹사시켰어요. 하루 20시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어요.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기름때를 뒤집었었죠. 몸이 부서질 듯 아파야만 비로소 기절하듯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그런 그를 기계라고 불렀어요. 감정도 지침도 없는 고장난 기계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구에 물류대란이 일어나 컨테이너 수천 개가 뒤엉켜 출항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현장 소장들이 고함을 지르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구석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던 그가 조용히 도면을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과 뇌리에 깊이 박힌 무역업의 본능이 깨어난 거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면 위에 펜을 움직였어요. 복잡하게 얽힌 적재 순서를 단 몇 번의 선긋기로 단순화시키고 동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루트를 가려냈죠. 이 순서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3시간 안에 출항 가능해요. 그의 서툰 영어에 소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현장을 시찰하러 나왔던 한 노신사의 눈은 번뜩였어요.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창업주 조나단 회장이었죠. 조나단 회장의 지시로 그의 계획이 실행되자 꽉 막혀 있던 항구의 혈관이 거짓말처럼 뚫리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달러의 손해를 막아낸 기적이었죠. 조나단 회장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 사내를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모릅니다. 가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나단 회장은 사내의 텅 빈 눈동자 속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그 너머에 있는 비범한 재능을 꿰뚫어 보았어요. 자식이 없어 후계자를 고민하던 노 회장에게 이 정체불명의 사내는 하늘이 보낸 선물과도 같았죠. 그럼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어라. 내 이름은 제임스다. 제임스 박. 그날부터 그는 제임스 박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경영 수업을 흡수했죠. 복잡한 회계 장부도 한 번만 보면 모순점을 찾아냈고 무모해 보이는 투자도 그의 감각이 닿으면 대박으로 이어졌어요.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과거의 삶에서 이미 체득했던 장사꾼의 감각이었어요. 10년 뒤 조나단 회장이 노안으로 쓰러졌을 때 제임스 박은 이미 회사를 세계적인 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뒤였어요. 하지만 그의 성공은 화려할수록 더욱 처절했어요. 남들이 파티를 즐길 때 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일에 파묻혔으니까요. 성공하면 할수록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거든요. 임종 직전 조나단 회장은 제임스 박의 손을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유언을 남겼어요. 제임스, 너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아니다. 아버지, 말씀 마세요. 내 눈엔 보인다. 너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 이제 그만 일하고 내 진짜 삶을 찾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양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제임스 박은 회장실의 통유리창 앞에 섰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태평양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죠. 나를 기다리는 사람. 그 막연한 그리움 하나가 그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인수한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무작정 한국으로 향했던 그 충동적인 결정.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내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을 위한 신의 배려였을까요? 다시 현재 회항하는 비행기 안. 제임스 박, 아니 박동우는 자신의 무릎에 엎드려 우는 딸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지난 20년 자신이 악몽을 잊기 위해 일 중독자가 되어 성공을 좇는 동안 정작 자신의 핏줄은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시들어갔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죠. 항구의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성공의 고독함보다 더 시리고 아픈 진실이었어요. 그의 눈물이 딸의 유니폼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왕관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내 딸의 손 하나 지켜주지 못했는데. 박동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그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 놓을 차례였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비행기의 두꺼운 해치가 치익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기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인천공항 특유의 습하고 비릿한 바깥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죠. 수지는 반사적으로 아빠의 팔을 꼭 붙들었어요. 구름 위에서의 기적이 땅에 닿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질까봐 그녀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 박, 아니 박동훈의 팔뚝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그는 수진의 손등을 투박한 손으로 지그시 덮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고개 숙이지 마라, 수진아. 이제부턴 아빠가 내 방패다. 그 목소리엔 지난 20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우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가장 먼저 튀어나간 건 포승줄에 묶인 최민석이었어요.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써댔죠. 아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것들이 나를. 보딩 브리지 끝에는 이미 환영 인파가 아닌 험악한 표정의 사내들이 검은 벽처럼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태성건설의 최달수 회장이 서 있었죠. 그는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태풍처럼 밀려들어왔어요. 번들거리는 이마에는 핏대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눈은 살기로 번뜩였죠.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새끼 몸에 손을 대. 최 회장은 다짜고짜 아들을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찼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요원이 비틀거렸지만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뒤따라 나온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라렸어요. 내년이냐? 감히 천안 승무원 나부랭이가 내 귀한 아들을 범죄자 취급해? 내가 교육을 그따위로 받았어? 최 회장은 이성을 잃은 맹수 같았어요. 금쪽 같은 아들이 포승줄에 묶여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려 했죠. 그의 두툼한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수진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어요. 수진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움츠렸어요. 지난 세월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숱하게 겪어왔던 모멸감이 다시금 그녀를 덮치려던 찰나였죠. 탁!
둔탁하고 건조한 마찰음과 함께 허공을 가르던 최 회장의 손이 수진의 뺨 앞에서 멈췄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서 있었죠. 피 묻은 셔츠, 땀과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양복을 입은 제임스 박. 그가 한 손으로 최 회장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거 안 나? 너는 또 뭐야? 어디 공사판에서 굴러먹던 노숙자 같은 놈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최 회장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제임스 박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내렸어요. 피비린내와 땀 냄새가 나는 행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 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잡은 손목에 더 강한 힘을 주며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으여조렸죠. 내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그 손목을 영원히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그 목소리엔 서슬 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위협이 아니었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거친 부두와 정글 같은 비즈니스 세계를 평정한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어요. 최 회장의 등골이 순간적으로 오싹해졌어요. 노숙자 같은 행색인데 눈빛만큼은 자신보다 몇 단계나 위에 있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애써 자존심을 세우며 헛기침을 하고 소리쳤어요. 딸, 내 놈이 그 애비로구나. 그 짓꼴을 하고 와서는 주제도 모르고.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치워버려. 최 회장의 뒤에 있던 수행원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던 순간이었어요. 멈추십시오. 게이트 밖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최 회장의 수행원들을 포위했어요. 그들은 한국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과 제임스 박의 한국 지사 임원들이었죠. 그중 수석 비서가 급히 달려와 제임스 박에게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습니까? 장님? 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수석 비서가 제임스 박의 젖은 재킷을 벗겨내고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새 코트를 걸쳐주는 모습, 그리고 주변의 모든 엘리트들이 그 거짓골을 한 남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제임스 박은 멍하니 서 있는 최 회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최 회장은 뒷걸음질 쳤죠. 자네가 태성건설 최달수인가? 제임스 박은 최 회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내 딸이 겪은 수모, 그리고 자네 아들이 기내에서 벌인 추태. 아주 똑똑히 보았네. 아니, 당신 정체가 뭐야? 제임스 박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비서가 정중하게 건넨 서류 한 장. 제임스 박은 그것을 최 회장의 가슴팍에 툭 하고 무심하게 던졌죠.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1000톤의 바위보다 무거웠어요.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류 상단에 박힌 로고를 보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로지스틱스?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태성건설이 해외 자재를 들여오기 위해 목을 메고 계약을 구걸하던 세계 최대의 물류기업. 그 전설적인 회장이 바로 눈앞에 자신의 아들이 던진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던 거예요. 자네 회사가 우리와 맺은 화물 운송 계약, 이 시간부로 전면 파기한다. 사형 선고였어요. 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계약이 끊기면 저희 회사는 당장 부도입니다. 자재가 안 들어오면 공사가 다 멈춘다고요. 제발. 방금 전까지 호랑이 같던 최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제임스 박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보다 차가웠죠. 위약금은 법무팀을 통해 청구하겠네. 물론 자네 회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이야기겠지만 제임스 박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최 회장을 매몰차게 뿌리쳤죠. 뒤에서 아빠 좀 살려줘요. 라고 울부짖는 최민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일 뿐이었어요. 제임스 박은 떨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공항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두 사람에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가자, 수진아. 엄마가 기다리신다. 수진은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20년 전 맡았던 든든한 아빠 냄새,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자신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대한 보호막이 느껴졌죠. 응, 아빠, 가자. 엄마한테 가자. 제임스 박은 딸을 안고 공항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또각 울리는 소리는 마치 왕의 귀환을 알리는 행진곡처럼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발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제발이요. 희미한 알코올 냄새와 장마철 벽지에서 배어나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병원 긴 복도 끝.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가장 구석진 침대에서 연숙은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쪼그라들었죠. 빚쟁이들이 병원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진이 멱살을 잡히던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달달달달. 기름칠이 안 된 낡은 선풍기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내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병실의 무거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옆 침대 환자의 거친 기침 소리, 보호자들의 두렁거리는 소리가 섞여 시장통처럼 어수선했지만 연숙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빚쟁이들의 발소리처럼 들려 공포스러울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드르륵. 녹슨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라면 급하게 들어와 혈압을 재는 간호사의 고무신 소리나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딸 수진의 힘없는 발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뚜벅뚜벅. 바닥을 울리는 묵직하고 신중한 구두 굽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진의 울음 섞인 거친 숨소리. 연숙이 이불 틈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을 때 병실 입구 역광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등 뒤에서 비치고 있어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실루엣은 연숙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익숙한 것이었죠. 넓은 어깨, 약간 구부정한 듯하지만 단단한 자세. 20년 전 비 오는 날 아침 금방 다녀올게 연수가라며 대문을 나서던 그 남자의 뒷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기 중에 먼지가 춤을 추듯 일렁였죠. 남자가 침대맡에 섰을 때 연숙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여보. 남자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년 동안 꿈속에서나 듣던 깊고 따뜻한 울림이었죠. 그 한마디에 병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최고급 양복 바지가 더러운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링거 바늘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든 연숙의 앙상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철수, 씨, 당신, 정말 당신이야? 연숙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어요. 약 기운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죽을 때가 되어서 저승사자가 남편의 모습으로 온 건 아닐까.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당신을 이렇게 병들게 두고 나 혼자 살아서 정말 미안해, 연수가. 박동우는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깨가 격한 슬픔으로 들썩였죠.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병든 아내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었어요. 당신 손이 왜 이렇게 말랐어? 내가 없어서, 고생만 해서. 박동훈의 뜨거운 눈물이 연숙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뜨겁고 축축한 감촉. 그것은 차가운 환영이나 귀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혈관에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죠. 연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젖은 뺨, 거칠고 투박한 피부,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손끝에 전해지는 그 생생한 감각에 연숙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흐흑. 연숙은 링거줄이 엉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앙상한 팔로 남편의 넓은 등을 꽉 움켜쥐었죠. 놓치면 다시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손톱이 박힐 정도로 세게 안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거면 됐어요. 나는 당신 죽은 줄 알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원망은 없었어요. 오직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뿐이었죠.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낡은 선풍기 소리를 덮고 6인실 병동을 가득 채웠어요. 옆 침대의 환자들도 시끄럽게 떠들던 보호자들도 그 기막힌 재회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눈시울을 붉혔죠. 수진도 그 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감격스러운 재회의 순간을 깨뜨리듯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왔죠. 비켜주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 곧이어 뻑뻑한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박동훈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회장님, 아이고, 오신다는 연락도 미리 받지 못해서. 이런 누추한 곳에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병원장은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간호부장과 의료진들도 줄줄이 고개를 숙였죠. 조금 전까지 병원비가 밀렸다며 연숙에게 눈치를 주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박동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아내 앞에서 오열하던 죄인된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등으로 무심하게 훔쳐내고 다시 세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병원장을 내려다보았어요. 내 아내가 이런 곳에 방치되어 있었군요.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면목 없습니다. 병실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져 병실 바닥을 적셨어요. 박동우는 더 이상 그를 질책하는 대신 병실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 비서에게 손짓을 했죠.
비서가 정중하게 다가와 007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박동우는 그 서류들을 꺼내 연숙의 침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여보, 이거 봐. 연숙은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종이 위에는 그녀를 지난 10년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수대출, 행복캐피탈, 최간의 사채. 이름만 봐도 심장이 조여들고 숨이 막혀오던 그 이름들. 매일 밤 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던 그들의 이름 옆에는 선명하고 붉은색 도장이 쾅, 쾅, 쾅 찍혀 있었죠. 전액 상환 완료 채무 종결. 이게 다 뭐야? 당신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전부 정리했어. 원금의 연체 이자까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갚았다. 박동훈이 비서에게 펜을 받아들고 서류 맨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두꺼운 차용증 뭉치를 양손으로 잡고 단번에 쫙 찢어버렸죠. 찌익. 종이가 찢어지는 경쾌한 소리가 6인실의 눅눅한 공기를 갈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 찢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해방의 소리였죠. 이제 우리 가족 빚은 0이야.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어. 연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어요. 숨통을 조여오던 그 끔찍한 족쇄가 남편의 등장과 함께 거짓말처럼 가루가 되어 사라진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죠. 자, 가자.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 이제 우리 집사람 편안한 곳에서 쉬게 해줘야지. 회장님, VVIP 병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전담팀으로 배치했습니다. 병원장이 굽신거리며 길을 안내했어요. 박동우는 휠체어를 가져오려는 간호사를 만류하고 앙상하게 마른 아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20년 전 신혼 때처럼 가볍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품에 안았죠. 수진아, 짐 챙길 필요 없다. 다 버리고 가자. 저 지긋지긋한 이불도 낡은 옷도 다 버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박동우는 아내를 안고 성큼성큼 병실을 나섰어요. 수지는 텅 빈 침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선풍기 소리가 나는 그곳에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모두 남겨두고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고속으로 올라갔어요. 띵! 문이 열리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어두침침하고 시끄러웠던 6인실과는 차원이 달랐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바닥에는 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어요. 코끝을 찌르던 소독약 냄새 대신 생화의 향긋한 꽃내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안내된 VVIP 병실의 문을 열자 벽면 전체를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 연숙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6인실 구석 침대에서 잿빛 천장만 바라보던 그녀에게 이 밝고 탁 트인 풍경은 마치 천국에 입성한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박동우는 아내를 최고급 전동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뉘었어요. 푹신한 매트리스가 그녀의 야윈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여보, 나 이런 데 있어도 되는 거야? 꿈만 같아. 당연하지.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차고 넘쳐.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박동훈이 아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창가에 서서 커튼을 활짝 젖히자 병실 안은 더욱 환한 빛으로 가득 찼죠. 사각, 사각.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굽어 보이는 VVIP 병실. 그 넓고 조용한 공간을 채우는 건 오직 과일 깎는 소리뿐이었어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침대맡으로 길게 들어와 먼지 하나 없는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박동우는 침대 곁 의자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껍질이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모습. 박동우는 깎아낸 사과 조각을 바로 접시에 담지 않고 과도로 껍질의 끝부분을 비자 모양으로 정교하게 도려냈어요. 그러고는 껍질을 살짝 들어 올려 뾰족한 귀 모양을 만들었죠. 영락없는 토끼 모양 사과였어요. 그것은 20년 전 일요일 오후면 거실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던 어린 수진에게 아빠가 늘 만들어주던 간식이었어요.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토끼 귀를 만들며 우리 공주님 아하고 입에 넣어주던 그 시절의 평화로운 풍경이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병실 안에 재현되고 있었죠. 여보, 당신 손 다치겠어요. 비서시키지 그래요? 연숙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박동우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 좋게 웃었어요. 눈가에 잡힌 주름이 부드럽게 휘어졌죠. 아니야. 내 손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랑 수진이한테 지난 20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주려면 사과 1000개를 깎아도 모자라. 그가 서툴게 깎은 토끼 사과 한 조각을 연숙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상큼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죠. 연숙의 입가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달콤한 사과 향이 소독약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린 듯 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수지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짐을 느꼈어요. 너무나 당연했어야 할 이 행복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와야 했는지.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만지작거렸어요. 가방 안주머니에는 며칠 전부터 품고 다녔던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수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꼬깃꼬깃 구겨진 봉투에는 사직서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엄마, 나 드릴 말씀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연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난했던 시절의 습관처럼 덜컥 것부터 난 표정이었죠. 아니,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곳인데. 빚도 다 갚았지만 그래도 내 앞가림은 해야지.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려고. 아니요, 당신. 박동훈이 과도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아내의 말을 막았어요. 그는 깊고 고요한 눈으로 딸을 응시했죠. 잘 생각했다. 수진아, 정말 잘 생각했어. 아빠, 그동안 아빠 없는 빈자리 채우느라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졌어. 승무원 유니폼, 그거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옷 아니라는 거 아빠는 안다. 박동우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승무원이 된 건 비행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죠. 오직 빨리 취업해서 당장 다음 달 엄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한 생계형 선택이었어요. 박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놓인 수진의 낡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방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을 꺼냈죠. 표지가 닳고 다른 종이가 누렇게 바랜 낡은 스케치북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아빠, 그거 언제? 박동우는 대답 대신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비행기 안에서 틈틈이 그렸던 그림들이 가득했죠. 잠든 승객의 얼굴,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양, 갤리 구석에 놓인 커피잔.
연필선 하나하나에 그림을 향한 지독한 갈망과 애정이 묻어 있었어요. 기억나니? 너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잖아. 스케치북 살 돈이 없어서 달력 뒷면에다 그림 그리면서도 나중에 커서 꼭 화가가 되겠다고 했었지. 박동훈의 손끝이 수진의 그림 위를 천천히 훑쳤어요. 내가 빚 갚느라 접었던 그 꿈. 아빠가 다시 찾아주고 싶다. 박동훈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비서가 정중하게 태블릿 PC를 가져와 수진 앞에 놓았죠. 화면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미술대학의 입학 안내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어요. 가거라. 파리로, 뉴욕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서 마음껏 공부해. 돈 걱정, 집 걱정, 엄마 병원비 걱정은 이제 다 아빠한테 맡기고 너는 이제 내 날개만 펴면 돼. 아빠.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지난 10년 그녀는 날개가 있었지만 날지 못하는 새였어요.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땅 위를 기어다니며 남들을 위해 억지로 웃음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넌 지난 1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널 위해 살아. 아빠가 내 든든한 바람이 되어줄게. 마음껏 날아올라 봐. 박동훈이 수진의 손을 잡고 낡은 사직서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야. 더 높이 날기 위한 시작이다. 수진은 사직서 봉투를 꽉 쥐었어요.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그 소리는 마치 족쇄가 풀리는 소리 같았어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꿈꾸는 소녀로 돌아가는 해방의 순간이었죠.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아빠의 품에 안겼어요.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새 가족을 비추었죠. 향긋한 사과 향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수지는 비행기 안에서 무릎 꿇고 남의 시중을 드는 승무원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날아가는 승객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찬란한 5월이 찾아왔어요. 수진의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여행용 캐리어의 풍경도 계절만큼이나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지난 10년 동안 수진의 가방을 채웠던 건 빳빳하게 다림질된 유니폼과 여분의 스타킹, 그리고 비상용 진통제와 소화제들이었어요. 언제나 생존을 위한 물건들로 꽉 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 열려있는 캐리어 안에는 물감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캔버스 천과 낡은 붓 세트, 그리고 편안한 린넨 셔츠들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어요. 탁! 수진이 가방을 닫고 지퍼를 채웠어요. 그 소리가 마치 지난 10년의 고단했던 시간을 봉인하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목을 조이던 스카프도 발을 퉁퉁 붓게 만들던 하이힐도 없었어요.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굽 낮은 운동화.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을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드르륵 소리가 귓가에 멜로디처럼 울렸죠. 1시간 뒤 검은색 세단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게이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수진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항의 공기가 훅 끼쳐왔죠. 그 지옥 같았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공항은 수진에게 거대한 감옥이자 전쟁터였어요. 시간에 쫓겨 뛰어다니는 사람들, 짜증 섞인 고함 소리, 그리고 빛 독촉 전화를 피해 숨어들어야 했던 화장실의 비릿한 냄새. 천장의 유리돔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눈을 찌르는 고통일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수진의 눈에 비친 공항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높은 천장 아래로 쏟아지는 햇살은 황금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설렘을 담은 활기찬 소음으로 들려왔어요. 갓 볶은 커피 향과 면세점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부 깊숙이 자유의 냄새가 차올랐어요. 수진아, 여권은 잘 챙겼니? 뒤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수진이 뒤를 돌았어요. 어머니 연숙이 환한 미소로 걸어오고 있었죠. 휠체어는 없었어요. VVIP 병동의 집중 재활 치료 덕분에 그녀는 이제 두 발로 땅을 딛고 딸을 배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연숙이 입은 화사한 파스텔 톤 원피스가 공항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한 송이 꽃처럼 보였어요. 그 곁에는 제임스 아니, 아빠 박동훈이 든든한 느티나무처럼 서 있었어요. 그는 수행 비서들이 있는데도 굳이 직접 딸의 무거운 이민 가방을 카트에 실어주고 있었죠. 아빠, 무거운데 그냥 맡기지. 아니야. 내 딸 유학 가는 길인데 이 정도는 아빠가 해야지. 박동훈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는 그 손에서 피냄새 대신 고급 가죽 지갑 냄새와 아버지의 온기가 났어요. 세 사람은 출국장 게이트 앞에 섰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죠.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고. 알았지? 연숙이 수진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어요. 수진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죠. 마른 등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심장 소리가 콩닥콩닥 전해졌어요. 걱정 마, 엄마. 나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화가 돼서 돌아올게. 박동훈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넓은 품으로 수진을 꽉 안아주었어요. 20년 전 불길 속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던 그 품, 며칠 전 기내에서 칼날을 막아주던 그 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위험도 없는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품이었어요. 날개를 펴라, 수진아. 뒤는 아빠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앞만 보고 날아가. 아빠의 묵직한 응원이 등 뒤를 밀어주는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다녀올게요. 수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자 유리병 너머로 손을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수진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죠. 탑승 게이트 253번. 공교롭게도 수진이 탈 비행기는 그녀가 승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탔던 바로 그 기종, 그 노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좁은 갤리로 통하는 직원용 통로가 아니었어요.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과 함께 수진은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인에 섰어요. 티켓을 찍고 보딩 브리지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죠. 기내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을 따르던 후배 승무원 지은이었죠. 어머, 선배님. 아니, 손님.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가워했어요. 수진은 유니폼을 입은 지은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반가워, 지은아. 오늘 비행 잘 부탁해. 수진은 안내를 받아 1A 좌석에 앉았어요. 1A 좌석. 과거 최민석이 앉아서 라면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자리. 수진에게는 공포와 모멸감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거대한 날개가 햇살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웰컴 드링크 준비해 드릴까요? 샴페인 괜찮으세요? 지은이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며 물었어요. 수지는 20년 전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된 것처럼 우아하고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시원한 걸로 부탁해요. 잠시 후 샴페인 잔 속에서 기포가 보글보글 피어올랐어요. 수지는 잔을 들어 창밖의 하늘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죠. 우웅.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중력이 몸을 지그시 눌렀지만 수진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게 떠올랐어요. 발 아래로 성냥갑만 한 빌딩들과 자동차들이 멀어져 갔어요. 지긋지긋했던 가난도, 아픔도, 눈물도 저 아래 점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죠.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창공으로 힘차게 비상했습니다. 파리의 5월은 도시 전체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찬란했어요. 생강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강물 표면에 부딪혀 수만 개의 황금빛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잿빛 먼지와 비릿한 피냄새로 기억되던 수진의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다른 채도로 덧칠해져 있었어요. 강변의 낡은 돌랑간 옆 수진은 이제를 펴고 앉아 붓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코끝을 스치는 건 눅눅한 기내의 공기가 아니라 강바람에 실려 오는 젖은 풀 냄새와 유화물감의 기름진 향기였죠. 그녀의 옷차림도 변해 있었어요. 숨을 옥죄던 타이트한 유니폼과 목을 조르던 스카프 대신 헐렁하고 편안한 흰색 린넨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죠. 앞치마 여기저기 묻은 알록달록한 물감 자국이 그녀가 보낸 지난 1년의 치열하고도 행복했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각, 사각. 캔버스 위를 달리는 붓소리가 강물 흐르는 소리와 섞여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수지는 붓을 잠시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만들던 승무원 미소는 사라지고 뺨을 스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진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수진아.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수진이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을 때 폭레프 다리 저편에서 두 남녀가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동시에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어머니 연숙이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6인실 병동 구석에서 창백하게 시들어가던 그녀였죠. 하지만 지금 걸어오는 연숙의 모습 어디에서도 환자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휠체어는 없었어요. 그녀는 두 발로 땅을 단단히 디디며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파리의 햇살을 받은 그녀의 볼은 복숭아처럼 붉은 혈색이 돌았고 화사한 라벤더색 원피스는 봄바람에 가볍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곁을 지키는 박동훈, 아니 제임스 박 회장의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미간에 깊게 패어있던 고뇌의 주름은 펴지고 날카롭던 눈매는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그는 수행 비서도 없이 한 손에는 갓 구운 바게트가 담긴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회장이 아니라 주말 오후를 즐기는 평범하고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었죠. 엄마, 아빠. 수진이 이제를 그대로 둔 채 달려나갔어요. 린넨 셔츠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죠. 우리 딸 잘 있었니? 박동훈이 달려온 딸을 넓은 품으로 받아 안았어요. 그에게서 나던 비릿한 피 냄새와 땀 냄새는 사라지고 고소한 빵 냄새와 따뜻한 햇볕 냄새가 났어요.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나. 이제야 제 나이로 보여. 박동훈이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딸의 뺨을 감싸주었어요. 수지는 아빠의 품에서 나와 엄마를 바라보았죠. 엄마, 다리는? 많이 걸어서 아프지 않아? 아프긴.
엄마는 날아갈 것만 같아. 파리 시내를 다 걸어 다녀도 끄떡없어. 연숙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며 소녀처럼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생강의 물결처럼 맑게 울려 퍼졌죠. 아빠는 회사 일은 어쩌고 이렇게 오래 있어도 돼? 허허,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다. 이제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업은 박동훈으로 사는 거야. 내 엄마 남편, 그리고 박수진 아빠로 사는 거. 그거면 충분해. 박동훈이 한 손으로 바게트 봉투를 고쳐들며 아내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두 여인은 더 이상 그가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가 마음껏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들이었죠. 세 사람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수진이 캔버스를 돌려 부모님께 보여주었죠. 캔버스에는 잿빛 비행기도 어두운 병실도 없었어요. 에메랄드빛 강물 위로 쏟아지는 햇살, 그리고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가는 세 마리의 파랑새가 그려져 있었죠. 와, 우리 딸 그림 실력 20년 전 그대로네. 아니, 더 깊어졌어. 연숙이 감탄하며 그림의 질감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느꼈어요. 박동훈은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20년 전 화재로 다 타버리고 남은 그을린 가족사진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그 사진은 지난 세월 그가 품고 살았던 유일한 희망이자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낡은 사진을 놓아줄 때가 되었죠. 자,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박동훈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20년 동안 비어있던 액자를 채울 새로운 기억이 필요했습니다. 박동훈은 손에 들고 있던 낡고 그을린 사진 조각을 잠시 내려다보았어요.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졌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